12살이었던 나는 그때 우리 가족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믿었다. 나는 문제아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은 내가 문제아인 것처럼 대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내 통금 시간은 오후 5시였다. 그 탓에 밖에서 노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집에 친구를 초대하거나 내가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도 금지였다. 하교하고 집에 오면 숙제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바로 시작해서 그날 끝내야 했다. 부모님은 내게 비디오 게임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책만 읽으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후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이 12살에게 짜증나는 일일 수 있지만 제일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다. 연민 따위 없는 부모님의 태도가 내겐 가장 큰 상처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내가 실수라도 저지르면 죄책감을 지우기에 바쁜 냉정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감정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짜증. 아버지가 내게 말을 거는 경우는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이 저조의 소리를 지를 때나 내가 행동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때릴 때가 전부였다. 하지만 부모님에 관한 건 이걸로 끝내고 이제부터 우리 학교 심리상담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분을 테너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그러하듯 우리 학교도 감정적, 학업적, 사회적, 사교적 문제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했다. 솔직히 주변에 상담받으러 가는 애들이 없었다. 매일 점심 먹으러 급식소에 갈 때마다 테너 선생님의 사무실을 지나면서 문에 난 작은 창문으로 안을 슬쩍 보곤 했다. 그럴 때면 테너 선생님은 홀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애들이 사실상 생판남인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게 부담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도 테너 선생님을 찾아가기까지 3주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1993년 3월 2일. 마침내 테너 선생님에게 내가 직면한 문제를 털어놓은 첫날이었다. 점심시간에 상담실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창문 너머로 테너 선생님이 고개를 들고 미소 짓더니 내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자 선생님이 먼저 인사하더니 내 이름을 물었다. 테너 선생님은 말투가 아주 나긋나긋하고 친절함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테너 선생님에게 내 부모님이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인지, 얼마나 내게 무관심한지를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었다. 잠시 후 내 목소리가 떨렸고 곧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고개만 끄덕이며 내 말을 경청해 주었다. 큰 기대는 없었다. 오히려 내 말에 반박하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아주 사랑한다, 어쩌고저쩌고 틀에 박힌 소리나 할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다. 테너 선생님이 씩 웃으며 내게 몸을 숙이더니 말했다. 있잖아, 선생님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야.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게요? 다 방법이 있지.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란다. 한 달 안에 너와 부모님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약속할게. 잠깐의 침묵 후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다. 다만 선생님과 약속 하나만 해줘야겠구나. 내일 수업 마치고 상담실에 들르도록 하렴. 오늘 상담 내용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야. 이건 우리 사이의 비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다. 다음 날 방과 후에 상담실을 찾았다. 오후 4시 정도 되었던 것 같다. 날 따뜻하게 맞이한 테너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해 주었다. 의자에 앉아서 테너 선생님이 문에 난 작은 창의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
프라이버시까지 완벽하군. 그 후로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선생님, 성격 등을 물어보았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선생님이 탄산음료를 권했다. 집에서는 탄산음료를 엄격하게 금지해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선생님이 상담실의 작은 냉장고를 열고 이리저리 더듬더니 캔 2개를 꺼내 책상에 올렸다. 이후로도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하던 나는 테너 선생님이 내 음료에 넣은 정체 모를 약 때문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다시 눈을 뜨고 나서도 초점이 빨리 잡히지 않았다. 시야가 밝아졌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내 입 위로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을 꼼지락대며 수갑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했다. 내가 있는 환경을 둘러보곤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벽에는 슈퍼히어로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유명 운동선수의 사진이 많이 보였다. 중앙에는 슈퍼 닌텐도와 오래된 TV, 그리고 그 옆에 각종 게임 카트리지가 쌓여 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렸다. 고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있는 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기뻐서 울었을 거다. 그때 문이 열리고 테너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심장이 철렁했다. 선생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잘 들어. 선생님은 너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다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선생님이 내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레 떼고 수갑을 풀면서 말했다. 처음 든 생각은 울고 싶다는 거였지만 테너 선생님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이 느껴졌다. 선생님이 날 보며 웃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야겠다. 여기서 지내면서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지고 놀아도 좋아. 하지만 내가 외출할 땐 너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갈 수밖에 없어. TV는 볼 수 있지만 내가 외출하는 동안에는 뉴스를 봤으면 한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느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자, 선생님이 신난 듯 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제 신나게 놀아. 나는 저녁 식사할 때쯤 다시 올게. 선생님이 일어나더니 TV를 켜주고는 나가서 문을 잠갔다. 그 후로 몇 분 더 지나고 나서야 선생님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닌텐도를 켜고 밤이 될 때까지 마리오 게임이나 신나게 하는 거였다. 오후 7시가 되자 메시드 포테이토와 닭고기가 담긴 접시 2개를 들고 찾아왔다. 그제야 얼마나 오래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물어볼 용기가 났다. 1달 정도. 몇 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더 자고 싶으면 더 자도 돼. 그런데 지금 내가 나가봐야 해서 이건 차고 있자. 선생님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속삭였다. 그 말에 선생님을 쳐다봤다. 와이셔츠와 슬랙스, 어깨에 걸친 코트와 손에 든 서류 가방까지 딱 학교에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선생님은 방을 나가기 전에 내 옆에 리모컨을 두더니 꼭 뉴스를 보라고 말했다. TV를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속보 배너였다. 고위 간부로 보이는 경찰이 단에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보였다. 이미 한창 브리핑 중이었던 것 같다. 오늘 오전 전국구로 엠버 경보가 발동되었습니다. 현재 유괴범 추적을 위해 수색대를 투입했으나 즉각적인 증거 수집은 아직입니다. 학교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내 사진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보자 머리가 띵했다. 작년에 찍은 이어북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로 내 이름과 학교, 그리고 동네 이름까지 언급됐다. 내 사진으로는 이런 글자가 보였다. 아동 유괴 사건에 FBI 투입, 현재로서 유괴범 파악 불가, 도주 우려. 중계가 계속되면서 익숙한 2 사람이 단에 올랐다. 부모님,
두 분 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았다. TV에 나온 어머니는 생소할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더듬더듬 말했다. 제발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혹은 정말 미안하다 얘야 라던가 제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오렴 등.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아버지를 보며 분명 돌덩어리처럼 차갑게 말하리라 예상했는데 웬걸 아버지 역시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제발 당신의 아들을 안전히 돌려보내달라면서 마지막으로는 내 용서를 구했다. 좋은 아비가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정말 후회 막심이구나. 제발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그 말에 곧바로 TV를 꺼버렸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나였기에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다. 부모님이 힘든 상황을 겪는 모습을 보니 나도 괴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으니까 말이다. 4주 정도가 지났을까. 테너 선생님은 나를 더할 나위 없이 존중하고 최고로 대해줬다. 아침에는 수갑을 채우고 외출했지만 오후에는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하고 게임도 같이 해줬다. 테너 선생님이 보드게임을 그렇게 잘할 줄이야.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테너 선생님이 출근 전에 나를 깨우더니 엄한 얼굴로 나를 마주했다. 일어나고 보니 평소보다 3시간은 더 일찍 깨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은 무조건 뉴스를 봐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온종일 TV 켜놓고 뉴스 잘 봐야 한다.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야 물론 그러겠다고 말하고 선생님이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2시간 후 치약 광고 위로 속보 배너가 떴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훼손된 시신 일부 발견돼. 양복을 입은 충직해 보이는 두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지난달 실종아동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을 표합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른 한 명은 종이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든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으나 최근 실종되었던 학생일 거로 추정 중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가 절단되었으며 재와 뼈만 남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는 태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맴도는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화면으로 바뀌었다. 12대나 되는 경찰차가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된 게 보였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봉투 안에서 다음 인적사항이 적힌 고교 학생증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던 내 학생증이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일부 녹아버렸지만 내 사진과 이름은 식별할 수 있었다. 단에 섰던 두 사람이 사라지자 카메라가 다시 내 부모님을 잡았다. 두 사람은 기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아빠는 무릎에 고개를 묻은 상태였다. TV를 꺼버렸다. 테너 선생님은 아주 늦게 귀가했다. 곧장 내 방으로 들어와서 수갑을 풀어주더니 물병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내 어깨를 짚고 미소 지었다. 내가 약속했지? 기억나?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약속을 해줘야 해. 이번엔 병에 들어있는 물을 모두 마셔야 한다고 했다. 그럼 푹 잘 거라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이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말했지? 진짜 그랬다. 그날 늦은 밤 정신을 차려보니 별빛이 쏟아지는 공원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는 곳이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 1km 조금 넘게 걸어가자 우리 집이 보였다. 불은 다 꺼졌지만 아버지가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나를 쳐다봤고 내 모습을 확인한 순간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내 이름을 외치며 달려왔다. 그 소리에
어머니도 집에서 뛰쳐나와 내게 달려왔다. 선생님이 옳았다.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많이 웃어주고 애정을 담아 나를 대해준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또 어디 있을까? 가끔 캠퍼스나 사무실에 있는 테너 선생님을 마주친다. 시선 교환은 물론 말조차 섞지 않지만 가끔 선생님이 나를 향해 윙크하며 미소 짓는 걸 본다. 선생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처럼 행동하지만 언제나 내 머릿속엔 한 가지 궁금증이 떠다닐 거다. 그날 선생님이 고가도로에 갖다 버린 머리 절단된 시신은 누구였을까?